종족에 따라 나누고 종교에 따라 나누고 하는 일은 그 재산을 빼앗아 하는 민중에게나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강력한 통합 조직을 만들어 우리에게 저항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불을 너무 세게 지피면 기름이 튀면서 고기가 다 밖으로 튀어나가 음식을 망치는 법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동굴을 뒤흔들었는지 벽과 천장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시원하구만. 속이 다 후련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군. 그의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지 누군가 소리쳤다. 잠깐 더 논의가 이어진 뒤 키나 몸무게, 종교, 종족, 피부색은 이 대회에 참가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도둑질과 강도질의 기술과 교활한 술책에 기반해서 경쟁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그러나 풋내기들과 초짜들을 막을 필요는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규칙에 합의했다. 규칙 1. 모든 참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규칙 2. 모든 참가자는 자신의 주소를 밝혀야 한다. 모든 참가자는 부인이든 정부든 가진 여자가 몇 명인지 밝혀야 한다. 모든 참가자는 자신이 모는 차의 차종, 그리고 부인과 애인들이 각각 소유한 차의 차종을 밝혀야 한다. 모든 도둑질과 강도질 이력을 간략히 밝혀야 한다. 모든 참가자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도둑질과 강도질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모든 참가자는 외국인과의 유대를 어떻게 더 돈독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사회자가 위와 같은 규칙을 읽어준 뒤 자리에 앉자 더욱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나도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데 음아오라가 무투리에게 말했다. 무투리, 음아오라. 당신 도둑놈이에요? 무투리가 음아오라에게 물었다. 그럼 내 이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어요. 음아오라가 대꾸하고는 농담이라는 듯 곧바로 껄껄 웃기 시작했다. 그러다 무투리가 아까 데블스, 에인절스에 대해 자신에게 물었던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의 웃음이 잦아들었다. 그는 왕가리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무투리가 나에 대해 아는 걸 저 여자도 알까? 왕가리는 불끈 치솟는 용기와 극도의 혐오를 번갈아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한편으로는 벌떡 일어나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며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으나 일모르고 경찰서에 가기 전까지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꼭 참고 이 대회를 지켜보겠다는 자신의 결심이 떠올랐다. 도둑과 강도들이 정신 나간 듯 사회자에게 박수를 쳐대면서 자기들끼리 난리구슬하는 소리를 어떻게든 듣지 않으려고 그녀는 약 2분 동안 귀를 막았다. 그러다가 왕가리는 순식간에 자신의 몸이 어젯밤 타고 있던 음아우라의 일모로구행 마타투로 옮겨진 듯한 느낌이 문득 들었다. 바다 건너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달란트 5개, 달란트 3개, 달란트 1개를 주었다는 이야기로 그들을 잠재웠던 으미레리와 무키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5개의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같은 가격을 붙여 거래를 했고 그래서 달란트 5개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개를 받은 자도 역시 2개를 더 얻었다. 그러나 1개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는 주인님의 돈을 파묻었다. 한참이 지난 뒤 그들의 주인님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물했다. 달란트를 받은 자가 가투투와 가탕구루의 이야기. 다음은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에 대해 기투투와 가탕구루가 이야기한 내용이다. 기투투의 배는 얼마나 불쑥 튀어나와 있는지 바지에 달린 멜빵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땅에 닿을 수도 있을 정도였다. 배가 팔다리와 그 밖의 다른 기관들을 다 빨아들여 버린 것만 같았다. 기투투는 목이 없었다. 적어도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 팔다리는 끝만 남은 나무꽁다리 같았다. 머리는 쪼그라들어 겨우 주먹만 했다. 그날 기투투와 가탕구루는 짙은색 정장에 프릴이 달린 셔츠를 차려입었더랬다. 거의 턱에 달라붙은 듯한 검은색 나비 넥타이가 목에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
순금 장식이 된 지팡이를 들었는데 말을 하는 동안 기투투는 왼손으로는 배 옆쪽을 툭툭 치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들었다. 또 말하는 내내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사람 모양으로 숨을 헐떡거렸다. 기투투와 가탕구루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제 이름은 말씀드리자면 기투투와 가탕구루입니다. 전통 케냐식 이름이 그렇습니다. 제 유럽식 이름, 기독교식 이름이라고나 할까? 기독교식 이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게 제 세대명이기도 한데 그 이름은 로튼버러 그라운드 플래시 시틀랜드 네로우 이스머스 조인트 스톡 브라운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제 이름 전체를 들으면 처음에는 기겁을 하면서 좀 이상한 눈으로 절 빤히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놓고 큰 소리로 웃기도 하죠. 왜냐고요? 심지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특이한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정말 저를 무서워한답니다. 내 식솔들로 말하자면 부인 한 명에 자식이 5입니다. 아들 3에 딸 2이죠. 아들 녀석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대학이라는 대학은 다 마친 다음 지금은 똑같은 짓을 외국에서 할 목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 아래 아들은 막 대학에 자리를 잡았고요. 셋째 아들과 딸 자식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며 책과 씨름을 하고 있죠. 내가 가진 이런 식의 교활함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다면 나 자신이 받을 수 있었을 교육이란 교육은 죄다 자식에게 해주고 싶다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자식들 모두 예전에 유럽 아이들이 다녔던 아주 비싼 학교에 다닙니다. 그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유럽 사람들만 선생을 하지요. 가족 얘기를 마치기도 전에 제게는 마누라, 토고토 성교구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마누라 말고도 2명의 정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아시다시피 뭐든 따로 쟁여놓은 사람은 절대 굶는 법이 없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영계를 좋아한다는 말도 있고요. 저의 복스러운 배가 엄청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말할 때 제가 숨을 헐떡거리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탕구루의 아들 기투투는 저 몸으로 어떻게 마누라 하나의 젊은 것들까지 감당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식의 의심을 품는 분께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속담이 있는 걸 잊으셨나요? 춤꾼이 춤출 자리를 고르고 있으면 그건 춤추는데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코끼리는 아무리 거대하고 무거운 상아라도 거뜬하게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냥 구제불능인 거죠. 제가 사는 곳으로 말하자면 여기 일몰로구의 골든 하이츠가 제 진짜 집입니다. 진짜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아내와 자식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본부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나이로비와 나쿠루, 몬바사 등지에 다른 집이 또 많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지내는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밀수관계된 일 때문에 나가 있을 때도 전 기투투와 가탕구루의 이름이 박힌 집에서 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건 다 마누라가 알고 있는 집이에요. 하지만 몰래 지낼 수 있는 은신처도 나이로비에 따로 몇 개 있습니다. 저랑 제 슈가거를 위한 은신처지요. 그리고 제 차로 말하자면 전 주로 운전사가 모는 메르세데스 벤츠 280으로 다닙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푸조 604와 렌즈로버도 있죠. 그건 개인 용도를 위한 거예요. 마누라는 토요타, 카리나를 몰고 다닙니다. 시장 볼 때 물건 싣고 다니는 그냥 조그만 쇼핑용 차라고 할 수 있죠. 탱크롤이나 트랙터처럼 사업상 필요한 다른 차량도 있습니다. 시간도 아까운데 그런 건 굳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내 어린 예쁘리들을 빼먹을 뻔했네요. 슈가걸 하나에게는 크리스마스 기프트로 토요타 코롤라를 주었고요. 다른 슈가걸에게는 생일 선물로 닷선 1600SS를 주었습니다. 짠돌이 노릇을 했다가는 금방 마음이 변하는 게 현대판 사랑이니까요. 자, 동료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넘치도록 바다 온갖 행운이 쏟아져 들어온 걸 보셨으니 제가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을 찬미하고 칭송하는 게 어찌 놀랍겠습니까? 현재 저는 가시밭길도 아니고 자갈길도 아닌 땀 흘릴 필요 없는 널찍하고 평탄한 대로에서 슬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손이 거의 없어져 버리다시피 한 것 안 보이세요? 손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배만 끝없이 과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 거죠.
전 아침에 일어나면 버터 바른 빵 한두 조각에 계란 몇 개를 우유 한 잔과 함께 먹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한두 근 정도의 양고기를 먹어 치우지요. 정오가 되면 포도주에 푹 담갔다가 숯불에 아주 잘 구워낸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4근 정도를 훌떡합니다. 그것과 함께 마침 맞게 차가운 맥주를 마시지요. 마침 맞게. 6시에는 단지 위스키를 마시기 전에 배를 좀 채울 요량으로 닭고기를 약간 먹습니다. 저녁에 다시 정찬을 들어야 하니까요. 전 좀 아까 사회자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교리 문답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내린 계명을 말이죠. 네가 전혀 씨를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 들이고 내 땀방울이라고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거둔 것을 먹이며 다른 사람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기둥새울나무 하나 기둥이을 잎 한 단, 집 한 단 옮기지 않은 오두막에 들어가 비를 긋고 다른 사람이 지은 옷으로 몸을 감싸라. 여기 계신 동료분들을 제가 마음속 깊이 사랑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 계명을 따르기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저의 모든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 부친은 식민지 시대에 흑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재판정인 원주민 재판소의 상급 판사셨습니다. 당시 재판이 열리던 곳은 이시시리 구역의 루와인이었어요. 그 법정에서 판사직을 맡고 계시던 바로 그 기간 동안 부친께서는 어떻게 여기서 법을 똑바로 폈다가 저기서는 구부리면 되는지, 특히 어떤 목적에 부합하도록 여기저기를 구부릴 수 있는지를 터득하셨죠. 그렇게 남들의 땅을 빼앗아 차지했습니다. 그때 재판에 있어서 제 부친을 이길 수 있는 흑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키안부의 쿠라부터 시작해서 무랑아와 은예리까지 그 법정의 일원들이 모두 부친의 절친한 친구분들이었다고요. 맥주를 마시러 예사로 우리 집을 드나들었죠. 그럴 때면 부친은 그들을 대접하려고 가장 좋은 양을 잡으셨어요. 한두 번인가는 심지어 황소 한 마리를 때려잡았다니까요. 그 결과 부친은 아무 염려 없이 남의 땅을 빼앗아 거대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부인도 몇 명인가를 두셨어요. 아주 오만한 분이셨죠. 장작을 메고 지나가거나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 예쁜 여자를 마주쳤다 하면 바로 사람을 보내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아무개네 딸년을 내 앞에 대령해. 하지만 가족 계획이라 할 만한 건 완전히 등한시하셨죠.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엄청난 땅으로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는 딱 3가지입니다. 글을 익힌 것, 제게 들려주신 교훈들, 그리고 부친이 유럽 친구분들로부터 받았던 편지들. 전 키안부 구역 토고토의 마음베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니어 세컨더를 마쳤죠. 선생이 되어 그 학교에서 거진 2해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이로비의 고등법원에서 법원 서기 겸 통역사로 일을 했어요. 옛말 틀린 게 하나 없다니까요. 염소새끼 도둑질 솜씨가 그 어미랑 같다잖아요. 저도 결국 부친이 하던 일로 돌아간 거죠.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전 법정에 있었습니다. 부친은 식민주의자들이 마오마오 추종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부려먹었던 상급 판사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저로 말하자면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지 잘 몰랐어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뜨뜻 미지근한 채로 살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위해 통역을 해주며 법정에 박혀 있었죠. 우후루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법정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시간만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깐 지구가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 건지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알아봤죠. 그러곤 상점이나 호텔 같은 변변찮은 사업을 몇 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잘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 전 아직 서로 먹고 먹히는 이 사회의 신성한 계명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회적 다윈이즘. 과식이라는 병으로 세상을 뜬 부친의 말씀이 떠오른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친께서는 저를 집으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식이라는 병. 상점과 호텔을 연 것은 잘한 일이다. 유목민은 절대 한자리에 머무는 법이 없다는 옛말이 있다. 유목민. 여행 중에 다른 사람 몫의 음식까지 챙기는 사람은 없다. 각자 자기 먹을 것을 챙길 뿐이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월급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흑인들은 끈기를 요하는 하찮은 장사 나부랭이나 할 수가 없어. 그런 종류의 끈기를 가진 건 인도 사람들 뿐이지
아들아, 이 아비가 내게 해주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네가 배운 게 많다는 건 안다. 하지만 먼저 실제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는 편이 현명하다. 도둑질과 강도질은 스스로 성인이라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다. 백인들에게서 배워라. 그럼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을 거야. 백인들은 도둑질과 강도질을 능가할 만한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믿고 있지. 툭 까놓고 얘기하마. 백인들은 왼손엔 성경을 오른손엔 총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어. 민중들의 비옥한 땅을 강탈했지. 세금이니 벌금이니 하는 명목으로 소와 염소들을 모두 빼앗았어. 민중들의 손으로 일군 걸 다 빼앗은 거야. 그러곤가 델라미어가 어떻게 부조가 되었을 것 같아. 자신들이 흘린 땀으로 그렇게 부자가 된 거라고 믿느니 차라리 네 엄마랑 잠자리를 같이 하겠다. 비록 우리가 지금 독립을 하게 됐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백인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이 누가 있어? 난 내게 물려줄 거라고는 없다. 널 학교에 보내긴 했지만 그러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마. 이건 예전에 나와 함께 일했고 그 일을 아주 만족스럽게 여겼던 몇몇 백인들이 보낸 편지다. 난 그들의 동료였고 그들도 내 동료였지.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 그들이 날이 난 이 편지를 들고 누구든 찾아가라. 가탕구루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도움을 청해. 아버지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피땀만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월급만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버지가 월급으로 땅을 구입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간계를 부려서 그렇게 하신 거지. 간계요. 내 수호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 한심한 시골 가게에서 성냥 2갑이니 담배 2갑, 25센트짜리 티백이니 설탕 한 포대, 소금도 한 포대, 기름 한 통 이런 재고를 쌓아둔들 그런 걸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지. 간계요. 제 수호천사가 되어 제 오른손을 붙들고 밤이고 낮이고 언제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른 이유는 우후루 운동 이후 몇몇 흑인들이 마오마오가 싸워서 얻은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자 바로 얼마 전 우후루 소식을 듣고 기겁을 한 사람으로서는 아주 흡족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를 두고 벌어진 싸움에서 어느 편이 있었던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자유를 두고 벌어진 싸움에서 어느 편에 있었던가. 열혈투사였건 냉담한 사람이었건 뜨뜻미지근했건 문제가 안 되었던 거죠. 땅을 빼앗아 차지하는 문제에서 예전에 열혈투사였는지 냉담했는지 뜨뜻미지근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건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였는데 그런 돈은 땀 흘려 일해서 벌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머리를 잘 굴려서 계략을 짜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계략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성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일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계여, 저의 안내자가 되어 언제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그리고 어디를 가든 일용할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옷까지까지 제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전 절대 물러나지 않았고 후회를 한 적도 없습니다. 수중에 가진 거라고 거의 동전 한 푼이 있을까 말까였어요. 독립의 자랑스러운 깃발을 높이 올리고 난 뒤 나라 돌아가는 꼴을 잘 보고 있자니 확실히 죽을 때까지 남의 재산만 강탈해서 먹고 살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머릿속으로 그런 전망을 계속 이리저리 굴리니 그 말이 노래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새로운 케냐, 열정적이었건 냉담했건 지난 얘기는 꺼내지 마라. 새로운 춤을 추는 일에 묵은 향수는 어울리지 않으니 정신이여 간계를 생각해내라. 간계여 할 일을 시작하여라. 이리저리 잘 살펴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렬한 욕구가 바로 땅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이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자문했죠. 목마름과 굶주림을 곱하면 답이 뭐지? 내 마음속에 펜과 종이를 꺼내 이런 식으로 식을 적었어요. 굶주림 곱하기 목마름은 기근. 민중들에게 만연한 기근은 교활함을 지닌 자의 재산. 바보들은 소송을 하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질질 끌기 마련입니다. 양봉을 하면서 꿀을 거두는 걸 자꾸 미루다 보면 어느 날 벌집이 다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죠. 말을 곧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의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일찍 전 아버지께 물려받은 편지를 모두 챙겼습니다. 먼저 가테루, 즉 턱수염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럽인의 집으로 갔어요. 그 가테루라고 불리게 된 건 비상사태 당시 그가 사람들의 턱수염을 살과 함께 뜯겨나갈 때까지 죽어라 잡아당겼기 때문이지요. 살과 함께 뜯겨나갈 때까지. 가테루는 제 부친과 같은 반 마오마오 소탕팀에 있었던 식민주의자 중 한 사람입니다.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했다며 제 부친을 칭찬하는 그 편지는 식민주의자들의 반 마오마오 서약식 기간 동안 작성된 것이었죠. 자네는 피부만 거늘 뿐 마음은 유럽 사람일세 라는 말로 편지는 끝을 맺습니다.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이 땅이라고 가테루에게 말했어요. 제가 가탕구루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 가테루는 다른 보증 같은 건 굳이 요구하지 않더군요. 자네 부친은 아주 훌륭한 분이셨지. 마오마오를 아주 작사를 냈으니까 내가 자네를 도와주지. 나이로비 근처에 팔려고 내놓은 땅이 100에이커 정도 있다고 그가 말하더군요. 그걸 1에이커당 100실링을 받고 팔겠다는 거예요. 요즘하고는 다르게 그때는 땅값이 쌌거든요. 전부 다 하면 1만 실링이었죠. 현금이든 수표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 날짜를 잡았어요. 그의 집을 나선 뒤 친구 하나를 찾아갔어요. 예전에 은행에서 일하던 젊은 친구죠. 1만 실링을 대출받고 싶다고 했어요. 걱정이 가득한 내 얼굴을 보더니 그가 껄껄 웃더군요. 고작 1만 실링? 제가 그렇다고 했죠. 그러자 다시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막 우후루 열매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자신이 안정적인 아프리카 중산층 창출에 일조하기 위해 전도 유명한 아프리카 사업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 담당? 제 가슴이 기대에 부풀어 콩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기억하게 이 세계에 공짜는 없어. 나한테 뭐든 내놔라. 그럼 나도 준다. 그게 현대 좌우명이지. 그게 바로 달라진 새로운 케냐라고. 나한테 내놔라. 그럼 나도 주겠다. 자네에게 1만 5천 실링을 대출해 주겠네. 거기서 1만 실링은 자네 거고 거기 얹힌 5천 실링은 내 것일세. 이런 식의 거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은 저쪽이니까 그리로 나가면 되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뭐라고? 나한테 1만 5천 실링을 대출해주고 거기서 5천 실링은 지가 꿀꺽하겠다고? 그 돈을 갚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전혀 없이 제가 챙기는 이득이 내 비단인가?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와 전 큰 소리로 웃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시각과 제 시각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경제적 물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잘 굴려 짜는 계책에서 나오는 거다. 사람들로부터 자유의 과실을 강탈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 속의 계책에서 말이다. 딱 좋네. 제가 말했어요. 뭐 하나 덧붙이거나 덜 것도 없어요. 일주일 뒤 전 한쪽 주머니에서 1만 실링을 다른 한쪽 주머니에서는 1만 5천 실링이라는 빚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유럽인 은인에게 달려갔죠. 그가 돈을 세어서는 자기 몫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가테루의 농장에 갔지요. 그것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지였습니다. 거기에 뭐든 심어본 적이라고는 없었을 거예요. 집 한 채 세운 적도 없고요. 개밀과 가시풀과 자갈만이 가득한 못쓰는 땅이었어요. Anyway,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전 100에이커의 자갈밭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을 갖게 되었죠. 그동안 나의 공식과 그 답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굶주림의 목마름을 곱하면 대다수 사람들의 기근이 나오고 사람들의 기근은 계책을 써서 차지하는 자의 부의 원천이다. 대중의 손실은 소수의 이득이다. 가난한 자들에게서라도 여기서 한술 저기서 한술 이렇게 빼앗다 보면 뱃속에 한 끼의 식사라고 할 만한 게 들어차는 법이다. 곧 땅에 대한 갈구가 우리 마을을 휘어잡았습니다. 전 100에이커짜리 땅을 잘게 나눠 2에이커짜리 땅떼기 5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곤 오직 이 마을 거주자만이 땅을 살 수 있다고 공표를 했어요. 뭔가 계시할 수 있는 행운을 잡는 건 언제나 농장 정도는 가진 집 자손이죠. 또 누구도 한 떼기 이상은 살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기투투와 가탕구르는 땅을 마구 긁어 모으는 사람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 땅은 한때기에 5천 실링씩 받고 팔았어요. 한 주 만에 남은 땅떼기는 하나도 없이 다 팔렸어요. 심지어 내 것도 안 남았죠. 하긴 자갈과 잡초만 무성한 땅을 내가 가져서 뭐에 쓰겠어요. 이제 내 주머니에선 25만 실링이 흥겹게 짤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빚을 다 갚고 다른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도 22만 실링이라는 이득이 고스란히 남았죠. 게다가 그 모든 일에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제 명성이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말한 건 꼭 지키는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땅을 사들일 능력이 있는 데다 그 땅을 싸게 판다고들 했죠. 민중을 얼마나 아끼는지 심지어 본인 땅도 안 남겨놓는다고요. 민중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자 가탄구루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다들 나를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규활함을 이용하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제 부친이 가테류의 지역 의용되었고 나 자신도 마오마오 지지자들을 기소하여 사형 선고를 내린 법정에 조용히 박혀 있었다는 사실 따위는 벌써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교활함의 옷을 입기 전까지 제가 가진 거라고는 동전 한 푼 없었어요. 그런데 교활함의 옷을 입은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었을 때 벌써 은행에 제 이름으로 몇십만 실링이 생기고 이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린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명성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내가 팔아치운 그 땅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말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땅도 내 것이 아니었고 땅을 사기 위해 지불했던 돈도 내 것이 아니었죠. 그 땅에 내가 뭐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22만 실링이라는 돈이 대체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민중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죠. 그래요. 땅도 원래는 민중 거였고 내가 땅을 산 그 돈도 민중한테서 나왔으니까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것들을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옮겨놓은 것뿐이죠. 약간의 곱셈을 한 뒤 거기서 나온 대답을 내 주머니에 챙긴 겁니다. 내가 저렇게 저글링 같은 무기를 부리고 곱셈을 하고 거기서 나온 답을 내 것으로 챙기는데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리프트밸리의 땅을 매입하는 협회를 설립했죠.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은 이렇습니다. 리프트밸리에 가서 약 1000에이커 정도 되는 땅이 있나 둘러봅니다. 얼마나 거래를 할 것인지 땅 주인과 합의를 봅니다. 그러고는 마을 중심부,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사는 마을이나 우리 집 근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토질이 어떻다고 크기는 얼마만한 땅을 찾아냈으니 땅을 구입할 목적으로 조직된 협회를 통해 주어진 목만큼 구입하라고 공고를 내는 거죠. 수부키아의 한 농장이 생각나네요. 정말이지 지금의 나를 만든 게 바로 그 농장이었다니까요. 1000에이커 정도 되는 농장이었는데 그 안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흑인들이 통치하는 케냐에서는 절대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어떤 보호인이 농장주였죠. 그래서 새로운 케냐의 콩고식 사회 혼란이 발발하기 전에 남아프리카로 급히 이주할 요량으로 농장을 싼 값에 팔아넘기려는 거였어요. 가테류가 그를 소개했죠. 1에이커에 250실링을 주고 농장을 샀으니 농장 전체에 25만 실링이 들었어요. 당시 내가 하던 방식대로 농장을 똑같이 2등분해서 절반인 500에이커는 협회의 몫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2에이커 크기로 다 나누면 협회 회원들이 자기 몫을 사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전부 250개의 몫이 있고 한 몫을 5천 실링에 팔았으니 회원들이 낸 돈이 전부해서 125만 실링에 이르게 되죠. 농장 주인 보호인에게 25만 실링을 주고도 내겐 100만 실링이 고스란히 남는 겁니다. 그 돈을 전부 내 은행 계좌에 넣었죠. 농장을 나눠주니 사람들이 좋아하더군요. 협회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전 거절했어요. 회장직은 그들 중 누군가 맡아야 한다면서요. 물론 돈에 눈이 멀지 않은 정직한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지 않았죠. 내 일은 단지 사람들을 위해 땅을 찾아주는 것이고 그걸 운영하는 건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의 명성이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어요. 은행 계좌도 불어났죠. 나중에 커피와 차, 밀 농장이라든가 목장 같은 수많은 농장을 구입하는 데 쓴 푼돈들도 마찬가지로 귀할고 어리숙한 사람들한테서 나왔답니다. 이제 전 이탈리아 출신의 외국인 몇 분과 손을 잡고 일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메루와 엠부의 한 구역을 통째로 사서 쌀과 사탕수수를 재배할 계획이지요. 하지만 아직 땅 투기라는 수익성 좋은 사업을 그만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계획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온 나라에서 점점 더 심해지도록 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지요. 그것이 심해지면 기근을 낳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거물을 길러낼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이 될 거예요. 땅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지금 수준을 한참 넘어서면 땅을 소유한 우리는 냄비나 깡통에 흙을 담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은 거기에 씨를 심어서 자기 집 지붕에 매달아 둘 수 있겠죠. 통유 여러분, 냄비나 깡통에 흙을 담아 파는 수준에 이르면 우리는 진짜로 돈다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누구랄 것 없이 전부 쟁반이나 접시, 바구니들을 들고 그 흙을 좀 얻겠다고 집 앞에 늘어서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그러고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흙을 지붕이나 베란다에 걸어두고 감자 몇 개 심은 다음 우는 아이들을 달래는 데 쓰이겠죠. 제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또 하나는 우리 최고 거물들이 어떻게 이 허공의 공기를 깡통에 담아 그걸 농부와 노동자들에게 팔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물이나 석탄을 팔듯이 말이죠. 숨쉴 공기를 깡통에 담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판다면 얼마나 많은 이윤이 남을지 생각해보세요. 계량을 해서 판다면 더 좋겠죠. 나아가 외국에서 공기를 들여다가 수입산 공기라고 해서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 공기를 깡통과 병에 담아서 외국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외국의 기술은 무척이나 발달했으니까요. 그러곤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웨스턴 유럽, 메이드 인 재팬. 이것은 외국에서 제조되었음 따위나 다른 광고를 붙여서 다시 우리가 수입하는 겁니다. 동료 여러분, 저의 발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들썩거리면서 우리 군대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경우에 농민들과 노동자들 경우엔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냥 공기를 안 주면 그만이에요. 대학생들이 좀 법석을 떨면 그들한테도 공기를 안 주면 되는 거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공기를 안 주면 된다니까요. 강도를 당하고 가진 걸 빼앗기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나오면 그냥 공기를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우리를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겠죠. 제발 우리 것을 빼앗아가 주세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강탈해 주세요. 말을 맺을 때쯤 기투투와 가탕구루는 기운이 빠져 숨을 헐떡거렸다. 땀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불쑥 튀어나온 배는 풀려나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싶은 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연설의 정점에 이르러 이제 목청껏 나는 도둑과 강도의 왕이다 라고 외치더니 기투투는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비틀거리다가는 쓰러져 버렸다. 사회자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어기적거리며 단상으로 올라가서는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손수건으로 그의 얼굴에 부채질을 했다. 그러자 동굴에 있는 사람 절반 정도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뭐가 어째? 저들은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왕가리가 무투리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사탕을 물려주면 조용해지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무투리가 대답했다. 게다가 그 사탕도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훔쳐간 거면서 말이죠. 왕가리가 덧붙였다. 무투리와 왕가리가 서로 속닥거리는 걸 보면 음아오라는 안절부절 못했다. 무투리가 왜 나한테 데블스 에인절스에 대해 물어본 거지? 그가 생각했다. 나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거지? 무투리란 자는 어떤 자인 거지? 왕가리는 또 어떤 사람이지? 기투투와 가탕구루는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도 여전히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난 교활함의 왕국에서 왕 중의 왕이다. 주인님들, 제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냈는지 보세요.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하인이 키아와 카테사의 이야기. 키아와 카테사. 여기까지. 179.